오늘은 책을 읽었어요.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는 인문학도들이 무난한 라이프를 꿈꾸며 함께 고민하는 지금은 문화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정영수 작가의 미래의 조각이라는 책인데요. 소설인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2023년에 현대문학상 이제 별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혹시 평소에 여러분들은 정영수 작가를 알고 계셨나요? 저 전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유명한 아, 작가잖아요. 네. 시- 네. 다들 그럼 알고 계셨던 거죠? 저는 아니요, 저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2023년에 공개는 됐는데, 2024년에 이제 현대문학상을 받으신 거네요. 네. 아마 정영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초반때 2014년에 등단을 해가지고 아마 상비로 등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작품을 쭉 이어나가고 있고, 올해 이제 데뷔하신 지 10년이 된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영수 작가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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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왜 혹시, 좋아하시나요? 우선은 정말로 제가 느꼈을 때는 글 자체가 굉장히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그 잡아내는 포인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과 되게 유사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일단 문장도 정말 잘 쓰시는 편이고, 내용도 항상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평이하면서도 되게 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온- 그 정영수 작가를 처음 아셨던 분들은 미래의 조각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저는, 어,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저도 이게 약간, 뭐라 하지? 시제가 다른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뭔가 음, 소설로는 필력이 좋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그런 글쓰기 방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뭐 영화에서는 그런 게 잘 표현이 되지만 편집감으로 이런 소설에서 뭔가 그런 뭐 미래의 그런 거나 과거의 그런 스포인가? 과거의 그런 것들 어쨌든 나타내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어 소설로 이거를 풀어냈다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잘하신 것 같았어요. 음, 저는 혹시 에세이인가 했어요, 처음에. 음, 그래서 작가를 몰랐는데, 약간 나이가 조금 있는 남자 작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좀 음. 메타적으로 읽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첫 맞아요. 소설집도 되게 메타 소설. 음. 어, 저는 그거 보고 정영수는 이혼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첫 소설집의 모든 남자 주인공이 다 이혼 위기거나 이혼을 한 남자였거든요. 음, 애호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음, 이응님은 어떻게 난, 생각하세요? 정영수 팬이라고 하셨는데. 어, 이혼했을 것 같나요? 근데 저는 정영수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영수 작가가 옛날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도 되게 많이 했었고, 막 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이혼에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소설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좀 부모님하고 좀 연관이 된 음, 정서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음. 저는 너무 이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의 입인가 이랬어. 음, 음. 근데 어쨌든 어,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글을 쓰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 내용도 그러시고, 꼭 항상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을 화자로 내세우는 편인데, 특히나 음, 정영수 작가의 인터뷰 같은 거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영수 작가가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작가 중 한 명이에요. 음, 막 다른 작가들처럼 막 이렇게 쉽게 막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뇌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게 사실 지금 소설에도 드러나 있기는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어요. 네. 또 정영수 작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소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럼 아까는 어디부터 들어가야 할까요? 사회자님의 맘, 소설을 네? 사회자님의 맘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각자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좋으셨나요? 싫으셨나요? 저는 좋았어요. 음, 저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음. 저도요. 뭐 좋고 싫고 할 게 딱히 있나? 아, 진짜요? 저는 저는, 점점 좋아진, 처음보다, 네. 아, 맞아, 맞아요. 음,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정용수 작가가 현대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는 거를 조금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한 달 정도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책을 구해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진짜,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음. 약간, 사실 정용수 작가가 활동을 막 그렇게 막 자주 하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데뷔한 지 10년 됐는데 책이 2권밖에 없거든요. 되게 느릿느릿하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정영수 작가가, 이제 더 이상 문 단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가가 아닌가 했었는데, 딱 이번 소설 보고 나서, 정영수 진짜 일냈다. 음.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이번 소설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혹시 어느 부분이 특히 좋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저는 그 아, 끝부분. 네. 마지막 부분. 먼저 말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이게 저는 그 딱 문장이 있었거든요. 음, 미래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낙관이 가능한 이유는 미래는 언제까지고 미래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너무 음, 좋아가지고, 여기서 거의 진짜 마지막에. 잘 쓰신다 싶었어요. 음, 네. 다른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네.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이솔트님. 저는, 저는 네. 그 엄마가 쓴 소설 부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런 아, 걸 좀 좋아해서 그 소설 속의 소설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액자식 구성. 음, 그래서 그 엄마가 뭔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느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커피비, 커피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제목이 미래의 조각이잖아요. 근데 네. 저는 약간 제목에 좀 끌려가지고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근데 이 음, 제목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할 만큼 끌리는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네. 한번, 근데 점점 저도 그 김희소님처럼 점점 읽을수록 되게 좋아졌거든요. 특히 좀 뒤로 갈수록 되게 밑줄그면서 읽은 문장들이 많은데,
저 근데 이 마지막 부분, 그 아까 치츠님께서 언급하신 그 대목, 그 문단을 보면서, 마지막 문단 보면서, 그 이 제목이랑 딱 매치가 좀 되면서, 맞아. 되게, 진짜 너무 잘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쨌든 미래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미래는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어, 그 어머니와 내가 공유하는 유일한 자원인 것처럼이라는 또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미래의 조각이라는 게 이 화자와 어머니가 공유하는 유일한 자원이다라는 의미로 좀 저는 해석을 했는데 뭔가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약간 되게 좀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런 의미가 담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감명이 깊었어요. 네. 김희소님은 어떠셨어요? 전 처음에 글 쓰는 네. 남자가 나와서 별로 흥미 없었거든요. 음, 근데 엄마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음, 엄마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더 좋아져서 점점 흥미가 더 생기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담담하게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음, 맞아요. 저는, 저는 이거를 만약에 문예지에서, 그러니까 수상집에서 보지 않고 문예지에서 봤다면 보는 순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조건 이번에 상 탄다. 음, 약간 그만큼, 그러니까, 물론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알차고 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되게 잘 조리 있게 잘 쓴 글이기도 한데 이런 그 내용이 정말 지금 되게 시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그러니까 남성인 입장에서 어떤 엄마의 삶을 다시 그려보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특히나 사실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텐데 인문학에서 굉장히 양자역학을 사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지금 막 그 평행우주도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이 글에 담겨 있는 이런 양자역학적인 그런 감각을 굉장히 사랑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거를 담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작업하고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어 '지금 나올 수 있는 소설이다. 지금 나와야만 하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음. 그러면 저희가 좀 그리고, 이제 네 네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인상적이었던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네네. 짧게 말하면은, 음, 그 중간에 낙천적인 사람이랑 낙관적인 사람의 차이를 그 화자가 스스로 정의한 점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음. 낙천적인 거랑 낙관적인 거랑 전 약간 동일한 의미로 거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모두 괜찮다랑 모두 괜찮을 거야. 그냥 이 어미의 차이가 되게, 크구나. 뭐 이런 걸 좀,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음. 좀 큰 차이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괜찮다랑 괜찮을 거야. 이거는 또, 그러니까 뭔가 확신과 그냥 가능성인 거잖아요. 뭔가, 음. 어, 네, 그런 차이가 긍정성 안에서도 또 이렇게 나뉘는구나를 뭔가 다시 좀 정리하고 또 어, 그런 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좋았던 것 어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모두 괜찮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현재는 괜찮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관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의 삶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음, 들기도 했어요. 음. 네, 저도 그래서
이거 네. 읽고 여러분이랑 낙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저도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한 낙관적이어서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낙관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맞아. 음. 그래서 어머니 낙관성이 약간 그런 의미를 되게 담고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이지요, 비관적인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전 어머니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음, 그러면 김희수님은 어머니의 낙관성을 어떻게 바라보셨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 살아있고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음, 처음에 시작이 사실 그거랑 정말 반대되는 시작이잖아요. 음, 근데 이 세상 다 망해라 감성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음, 음, 음. 저는 이 세상 다 망해라 감성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음, 그래서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잠깐 꿈꾸는 것에 대한 의미? 음. 그런 거를 보여줬다 생각해요. 아, 네. 잠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네.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꿈꾸는 미래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잠시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아마 소설의 의미와도 맞닿지 않을까요? 소설을 쓴다는 것도? 음, 아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의 낙관성에 대해서. 저는 엄마가 음. 낙관적이라고 보이진 않았어가지고, 아, 낙관적인가? 물론 그 소설에서는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긴 했지만, 그거를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냥 결국에는 그 소설에서조차도 다 이제 안 되고, 그냥 원래 자신으로 돌아왔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엄마가 낙관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음, 음, 뭔가, 근데 작가가 계속 엄마의 그 낙관성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도 그냥, 아, 이게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척하는 거지, 음, 그렇다고 보이진 않았어요. 음, 그리고 그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 그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낙관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별로 엄마가 그니까 겉으로 보기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제 말로는 뭐,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막 하잖아요. 나 신경 쓰지 마라, 이러고. 그냥 저는 그 엄마의 모든 행동이 그냥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행동처럼 보였어요. 음, 아, 그래서 어, 아들이 엄마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설을 읽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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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오히려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떠한 그런 죽음 같은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사도 만류할 정도로 한 번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은 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붙잡아 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물론 저희가 여기 안에서는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또다시 뭔가 자살을 시도할 것 같은 모습을 소설 내에서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뭔가 뭔가 이 어머니의 어떤 낙관성 자체가 그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농약을 마시게 만들었고 그 다른 흐름으로 자동차를 타고 유럽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른 흐름으로 이제 자신의 주인공인 다른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커피버님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낙천적인 것과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는 건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음. 그래서 엄마가 낙천적인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전혀 아니고 근데 자기가 꿈꾸는 어떤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굉장히 낙관적인 방식으로 나온다는 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그렇게 비관적이라든가 엄청나게 부정적인 주인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가운데에 두자면 낙관성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음, 뭔가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그 발동하는 기제 때문에 엄마한테 자꾸 엄마의 낙관성을 좀 부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 "엄마 유럽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엄마에 관한 그냥 미움 때문에 자꾸 엄마의 낙관성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그 낙관적인 미래를 본인이 이뤄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생각했어요. 음. 그 미래를 자기가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실까요? 아, 그 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의문이 남고 음. 일단 좀 그 낙관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냥 음. 어머니가 그 낙관성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되게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어떤 때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어떨 때는 괜찮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런 그 두 자아가 계속 이렇게 좀 계속 반복된다? 좀 음. 네,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낙관성이 계속 일관적으로 그런 괜찮을 거야라는 그 생각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괜찮을 거야 생각하다가도 또 괜찮지 않고 또 괜찮지 않다가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잡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어머니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음. 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네. 엄마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뭔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낙관성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음, "괜찮을 거야."라고 한 번 이렇게 끄집어 올렸는데 다시 가라앉고 또다시 끌어올리고 가라앉고 이것에 계속되는 반복의 삶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저는 그래 가지고 어머니가 글을 쓰는 행위가 되게 어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머니의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되게 마음에 든다고 솔트 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네. 어, 뭔가 그 점에서는 좀 엄마가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글을 썼다는 점에서는 아직 살아갈 음, 힘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음,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진짜 완전 극심한 우울증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을 텐데, 그래도 펜과 종이를 보고 스스로 갔다가 그걸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안에 남아있는 힘이 있긴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긴 하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쓰는 행위를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감정을 다 뱉어내고 글로 쓰고 나서, 이제 엄마의 뭔가 그런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소설을 다 끝냄으로 인해서. 음, 그리고 이 아들은 너무나도 회피형인 사람이구나. 엄마와 대화를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 소설을 통해서 엄마를 판단을 하고 또 자기의 훔쳐가. 소설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긴 했어요. 심지어 그 소설도 훔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근데 제가 봤을 때 음, 엄마도 회피형 인간인 것 같아요. 엄마도 너무 해피형이고 아들도 그걸 닮았다. 음, 온 가족이 회피형 가족. 네. 음. 맞아요. 형도 네, 그러잖아요. 응. 맞아요. 아니 사실 형이랑 아빠도, 아빠는 그래도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야. 그쵸. 맞아요. 어, 아빠가 그 성폭행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살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요. 그게 근원이죠. 음, 그러면 사실 저도 굉장한 회피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뭐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피형 인간이야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인간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좀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설 내에서도 어머니하고 그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다층적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엄마를 향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는 모두가 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본인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신가요? 질문을 주신 솔트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엄마랑, 아, 요즘엔 불쌍한 존재인 것 같아요. 좀, 아, 옛날에는 애증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면서, 아, 음, 엄마도 좀 힘들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저렇게 했는지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불쌍해지는? 그래서 제가 음, 이제 맨날 그 생생정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 몇요일마다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음, 엄마가 자기가 제일 미안한 자식한테 요리를 해가지고, 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보내면서 이제 영상으로 너한테 뭐 이랬던 거 미안하고 저랬던 거 미안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맨날 따흑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운단 말이에요. 너무 엄마한테 슬퍼. 눈물 포인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저는 뭔가 엄마에 대한 어떤 불쌍함과 애증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과거에는
애증이었다가 이제는 그게 불쌍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뭔가 음, 살짝 이해를 하게 되는? 살짝 음, 잠깐 빡치다가도 아유 뭐 그래도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그리고 뭐 음, 저희 엄마가 막 엄청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뭐, 음, 뭐 무슨 뭔가가 있었겠지 이러면서 그냥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게 그 결혼 준비를 저는 하면서 더 이게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음, 엄마가 이제 해주는 거에 더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도 음, 있지만, 이런 결혼이라는 거를 한 번 더 겪으면서 그런 고마움이 더 커지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그 어릴 때 그 애증, 그게 아예 없어지진 않고, 오히려 그 고마우니까 조금 더, 어, 뭔가 그 고마움을 표현을 하지만, 막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아, 고마워, 막 엄마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까지는 저는 아직 감정 표현을 못 하거든요. 엄마랑 음. 너무 많이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그냥 친구같이 지내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뭐 음. 마음속으로 항상 고마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지금에서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엄마하고 이제 떨어져서 산 지 시간이 꽤 지났고, 떨어져서 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거든요. 놀랍게도 아빠와는 전화라도 싸우는데, 엄마하고는 어떻게든 안 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여태까지는 엄마가 자식인 나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제가 엄마에 대한 책임감을 서서히 갖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뭔가 이제 내 돌봄의 대상인 것 같고, 엄마가. 뭔가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특히 떨어져서 사니까 엄마가 이 사회를 적응하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맥도날드 가가지고 키오스크를 이용 못해서 밥을 못 먹을까 봐. 뭐 지도를 볼 줄 몰라가지고 길을 못 찾아갈까 봐. 저는 막 이런 불안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내가 진짜 뭔가 잘 돌봐야겠다라는 좀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음, 저는 생각해봤는데 반대거든요. 저는 음. 어렸을 때는 딱히 엄마한테 의지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혼자 알아서 잘해야 돼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맞벌이 하시고, 제가 장녀여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엄마가 그러니까 저랑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든든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든든하다. 약간 그죠? 좀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것도 맞긴 해요. 저도 막 무슨 일 있으면은 최후의 보루는 엄마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뭔가 어, 일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엄마에게 도움을 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음, 어, 음.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연계되는 질문인데, 그, 솔직히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집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저희처럼 이제 90년대에 태어난 그 엄청난 세상의 바뀜 속에서 살아왔던 그 집안들은 지금처럼 막 아이 앞에서 싸우면 안 돼라는 그 명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잦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너무 익숙했었어요. 혹시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자식된 입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적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아빠랑 이혼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였나?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 고등학생 때? 네. 그때 음, 엄마랑 아빠랑 엄청 싸우고, 이제 저한테 엄마가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음, 이혼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음, 엄마를 지지한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말을 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의 갈등이 깊을 때 그냥 어쨌든 부모님은 저의 부모님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과 인생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로 이제 부모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물론 최대한 둘이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부모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어떤 돌봄이 필요했을 때는, 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다 컸고,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되게 잘 싸우시는 편인데, 놀랍게도 연애를 8년인가 하고 결혼하셨거든요. 음, 어, 오래 막 하셨네요. 둘이, 네, 그러니까 둘이 막 사랑하지 않고 결혼한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로 좋아했고 미래를 얻고 싶어서 결혼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농담 삼아가지고, 아, 가족 중에 최초로 이혼을 해라. 그런 농담을 엄마 아빠한테 되게 많이 해요. 이혼해도 괜찮다. 그러면 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또 화해를 하거든요. 저도 그냥 부모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혼을 하든, 뭐 계속 살든, 별거를 하든. 다른 분들도 이혼에 관대하신가요? 네, 저도 그거는 부모님의 결정,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성인이고 컸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뭐,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또 닥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제 이혼 안 하고, 그 싸움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이제 친구들도 보긴 했어가지고, 음, 그렇게 계속되는 갈등이 있는 환경보다는, 이혼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나 해본 적은 있어요. 음, 그 질문. 네. 만약에 내가 19살이다. 고3이다. 음.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그럼 엄마를 따라갈 것 같아요? 아빠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거 동생이랑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싸울 때마다 이제 나이별로 야, 엄마 아빠 만약에 이혼하면 너 누구 따라갈 거야? 하고 왜? 막 이렇게 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막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사이 때는 엄마를 따라가겠다. 왜냐?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진행 중인데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응, 그렇다. 응, 이런 이유에서 엄마를 따라간다 했고요. 응.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성이 넘어가면서 아빠를 따라가겠다. 아빠가 음, 훨씬 돈을 잘 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빠가 더 지원을 해줄 것 같다. 음, 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네. 저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항상 말했던 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너무 막 싸우고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끔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꼭 아빠를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빠가 좀 저를 조금 편애하는 편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말을 막 안 하는데 엄마는 나는 언니를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아빠를 책임져라. 라고 저한테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빠한테 가야 하는구나라고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었었어요. 음. 저는 저희도, 어, 네, 경제적으로 저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분한테 갈 것 같아요. 저희 삼남매여서 동생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막내는 누굴 따라가고, 우리는 누굴 따라가고, 누구 혼자 두면 너무 외로우니까, 막 이러면서 아, 서로 막 분배하고 그랬어. 저도 옛날에는 이소님이랑 츠츠님처럼 돈을 더 잘 버는 아빠한테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아빠가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아, 가고 싶지 않나. 아빠 외로워서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재혼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남자들은 나이 들면서 또 그 하시긴 하잖아요. 음, 근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 아마 읽으면서 되게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음, 그 이경혜 작가의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쵸.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초등학생 근데, 때 읽은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초등학생 때 나왔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화자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 질문해요. 너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그렇게 말해요. 이 집에 누가 살아? 나는 그냥 이 집에 살래. 음, 음.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냥 만약에 엄마, 집이 아빠, 없어지면요? 아, 그러니까 내 삶을 깨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 인해서. 음. 최대한 내가 다니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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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 좀 내용을 바꿔서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저는 이거를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되게 그 양자역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이제 그 수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에서 되게 통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빌렌 플루서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내체 철학자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과거도 나한테로 오는 것이고 미래도 나한테서 오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랄까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이렇게 일선형적인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원적으로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조각처럼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내 다음이 미래고 내 전이 과거였으니까 여태까지는. 그래서 근데 이 소설은 저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 선형적인 곳으로 나아가는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평행 우주처럼, 다중 우주처럼 저기에서도 존재하고 있고, 내 과거에서도 미래가 있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다른 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걸 벗어나서 이 미래는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다들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네. 미래가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음, 제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미래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음, 난 미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나라는 세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없어진다 생각해요. 음, 그래서 미래를 그러니까 어떤 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어 하면은 그 한 부분의 미래가 부서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되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쪽에 대한 미래가 단절되는 건 거죠. 그렇죠? 음, 데카르트네요. 그리고 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몸이 그 살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점점 맞춰지면서 조금씩 나도. 조금씩 소멸된다 생각해요. 음, 음. 그러면 약간 속어법이네요.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아플 때 더 약해지는 이유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약해진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 몸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미래가 나온다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근데 난 살짝 우연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음, 거기에서 오는 부딪힘과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과 그런 게 생겨서 어떤 수많은 우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게 막 부딪히면서 막 나는 알 수 없는 형태로 뭔가 흐름이 생기고 균형이 생기고 그러면서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해요. 넌 내가 음, 미래를 만든다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안 꿈꾸면 미래가 안 온다 생각해요. 음, 그 각자의 미래를 꿈꾸는 그것들을 부딪힌다 했잖아요. 근데 네. 부딪히려면 있어야 부딪히잖아요. 음, 생각 안 하면 없다. 없어진다. 점점. 그러니까 없어진다. 부딪히면서 점점 저는 더 작아지는 거죠. 없으니까 어차피. 음,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이 제일 축복을 받은 게 망각과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미래에 대한 뭐 아까 얘기한 낙관도 포함되고 그런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는 게 진짜 너무 인간한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걸 정의하는 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미래는 너무나도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뭔가 내가 꿈꾸는 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다가도 너무 많은 우연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또 다른 쪽으로 막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릴 때는 그냥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걸 향해서 가면은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올 거다라는 믿음이 좀 강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짜 인생에서는 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정말 많이 닥쳐오고 어, 그래서 내가 꿈꾸는 미래에도 되게 변수가 많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그리고 그냥 그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나 자신을 더 단단하고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더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현재를 조망하면서요. 네. 근데 저는 미래를 내가 구체적으로 나 이런 꿈을 꿀 거야라는 게 미래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네. 음, 그냥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게 미래라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래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미래를 생각하진 않고,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가, 내일은 뭘 해야지? 아, 아니면 내일은 뭐 있겠지? 정도가 전 미래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을 음, 수 있잖아요. 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쵸. 음. 그리고 그 많은 변수들도 사실 엄청나게 의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음, 생각하는 미래와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세계는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고, 음, 음. 그래서 내가 꿈꾸는 어떤 모습이 된다기보다도 그냥 내일을 지내야지 거기서 미래가 온다 음. 생각해요. 내일을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좀 운명론을 믿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가 잘 내 미래를 꿈꿔보고 싶고 잘 가꿔 나가고 싶은데 나한테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갑자기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가 가려던 방향을 못 가게 방해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무너질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아, 어떠한 내가 삶에 있어서 나아가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전 되게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미래가 저는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기는 하네요. 사주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사주적인 말이어서 그렇죠. 좋아하실 줄 맞아요. 알았어. 맞아요. 네. 사주를 안 좋아하는 거는 사주가 늘 좋지 않기 때문에 사주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뭔가 나, 네네네. 미래는 미래는, 정해져 있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싶지 않으신 마음인가요? 아, 근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 미래가 저는 낙관적이지 못해요. 음, 그래서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제 사주가 되게 특이한 사주래요. 어떤데요? 근데요? 그러니까 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게 6가지인가를 본다면서요. 응? 그쵸? 저 맞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쵸? 근데 그, 저는 그 중에 4개가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뭔데요? 되게 특이한 아, 사주래요. 근데 나무가 4개라고 알고 있어요. 음,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나무 짱 많은데? 4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직장 상사한테 듣고, 알아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특이한 사주다라고 해서, 안 되겠다. 왜 특이해서 좋을 수도 있죠.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한 그게 많다고 그러던데. 목이 진짜요? 많거나, 네, 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음, 많다. 금이 많으면 좋은가요? 돈을 근데 많이 뭐 벌지 않을까? 장단점이 있겠죠? 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 맞죠? 음.
그렇답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거 츠츠님이 올려주신 질문이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질문? 네. 아, 그냥 답변인가요? 아, 어떤 인간의 삶을 지속하게도 이거요? 네네네네. 아,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음, 어쨌든 엄마가 약간 그런 낙관적인 거를 보고 소설을 쓰면서 뭔가 그 순간에는 자기를 치유한 것처럼 저는 뭐 이 소설에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제가 요즘 복권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진짜 세속적인 거지만 정말 좋은 사업,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인 게 인간의 그런 희망이라는 정말 큰 심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희망이라는 게 인간한테 정말 큰 그런 감정을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음,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정말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생각을 갖고 읽어서 그런지, 이 화자도 그렇고, 이 화자도 그 엄마와의 미래가, 엄마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어쨌든 그런 희망을 갖는 그런 낙관에 의해서 또 살아갈 거고, 이 엄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만약에 갖고 있을 때 삶을 지속할 거고, 라는 생각을 할 때, 아, 정말 인간에게 그런 낙관과 희망은 정말 어,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게 희망이 있음으로써 또 비참해지기도 하잖아요. 음. 네, 그런 의미로 썼던 겁니다. 아, 맞아요. 네. 희망과 낙관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내 삶을 지속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음, 너무 무너지기 쉬운 것들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 그게 이제 너무 크고 그러면은 또 정말 이게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또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복권을 자주 하세요? 제가 진짜 절대 안 했었거든요. 너무 돈 낭비인 거예요. 네. 이게 그 건 사러 갈 때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 오는 사람들 음, 구경하고 음, 그냥 뭐 약간 일주일의 희망을 5천 원으로 또 살 수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 한 두세 번 샀는데 더는 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어제 복권 아 진짜요? 네, 샀다가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딱 하나만 맞은 거 처음 봤어요. 어 그래도 당첨이 몇 번 됐었거든요, 5천 원은. 대박. 근데 막 어제는 그 많은 숫자 중에 딱 하나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네. 사실 소용없다는 걸 항상 알면서 그래도 꿈이 좀 좋으면은 찾게 되는. 맞아요. 일주일에, 일주일짜리 희망이 5천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좋은 꿈 꿨다 해가지고. 그럼 아빠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도 사셨어요. 샀는데 너도 혹시 모르니까 사봐라 이런 거. 아, 그래서 샀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음, 아, 그냥, 저희 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혹시 더 하시고 좋습니다.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마무리합시다. 네,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시면 저희는 이제 이번 화는 이쪽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화에서는 저희가 또 다들 대학원과 좀 연관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네, 대학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네.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고, 이미 졸업을 하신 분도 있고, 자퇴를 하신 분도 있고,
뭔가 저희의 다양한 삶이 있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